자, 오늘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종류하고 작용 기전, 그리고 이런 약물들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잘 알겠지만 변종이 굉장히 빠르게 생긴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만들더라도 다시 재감염 되는 사항도 자주 발생을 하는 친구들이어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들은 기생을 전제로 해서 살아가는 녀석들이죠. 따라서 어떤 세포에 바이러스가 기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 속에 있는 바이러스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전체들을 퇴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다음 걸 재경험하기 전에 차단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 밖에는 없어서 쉽지는 않은 싸움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사히 전 세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창궐할 가능성들이 많은 상태인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력들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은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상황들이 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속속 생기는 게 지구가 이제 온난화 되면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항상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얼려져 있던 사람하고 접촉했던 적이 없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큰 상황에서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긴 녀석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엔벨로프에 있는 바깥쪽 부위가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항상 바이러스가 이것처럼 생긴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에는 RNA로 되어 있는지 DNA로 되어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고요. 즉 RNA로 있으면 RNA 바이러스, DNA로 있으면 D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에 해당을 하죠. 엔벨로프에 있는 바깥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할 때 필요한 서피스 스파이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만 기생하는 생물체입니다. 세포벽, 세포막 이런 것들이 없고 대사작용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숙주를 이용해서 자신을 증식시키는 녀석이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숙주에는 해가 없고 바이러스의 증식만을 억제하는 약,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숙주세포의 독성이 적은 항바이러스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숙주세포는 좀 견뎌내면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들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또는 바이러스가 재감염되지 않도록 다른 세포들에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이런 특징들로 사용하는 게 항바이러스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바이러스는 보시면
우선은 그 세포막에 붙어서 부착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과정, 즉 어태치먼트 페네트레이션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렇게 온 녀석들은 엔벨로프를 언코팅 하는 과정들을 밟게 되고, 이렇게 언코팅 된 것들은 이 숙주세포의 DNA에 피넨트레이션 들어가서 원하는 바이럴 컴포넌트들을 잔뜩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바이럴 컴포넌트를 만들고 나면 이 만든 것들을 적절히 어셈블리를 해서 바이러스의 형태로 어셈블리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밖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생활사를 갖게 되죠. 이 중에서 주요하게 타겟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되는 전 단계에서 억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단백질을 어셈블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타겟이고, 그 다음에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세 번째 타겟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생활사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바이러스 제 타겟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해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죠. 호흡기 바이러스. 자, 인플루엔자에는 타입 A, 타입 B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로는 레스피러터리 신사이셜 바이러스라고 해서 RSV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같은 것이 좋은 예인데요. 예방접종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해에는 유행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알맞은 백신을 놓습니다. 예측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위중증까지 가지 않고 앓고 지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존재해서 가능한 한 예측이 맞거나 또는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제제들을 디벨롭하거나 하는 방식들로 거의 여러 나라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비슷한 상황들인데요. 알레르기 때문에 못 맞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군이 높아서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또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백신이 아니어서 예방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감기 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유라미데이즈 억제제가 있습니다. 잔나비빌하고 오셀타미빌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하는 데서 비르 또는 빌이라는 로 부르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어미로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셀타미빌 같은 경우는 오랄로, 잔나비빌 같은 경우에는 이널레이션으로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뭐죠? 신종 감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감기가 있을 때 타미플루가 상품명이었는데요. 타미플루가 갖고 있었던 주성분이 오셀타미빌이었습니다. 유라미데이즈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기생을 하고 나서 자기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세포를 빠져나올 때 유라미데이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서 전파를 차단하는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 세포가 그 일부만 감염됐을 때 효과적이겠죠. 그래야지 이제 건강한 감염되지 않은 세포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그 이용을 해야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셀타미빌 같은 경우에는 그 경구제제이기 때문에 뭐 구역이나 뭐 유장암 불쾌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잔나비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복용하는 그 장점을 친다면 오셀타미빌이 경구투여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제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약간의 그 환각이나 뭐 자살 충동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 이런 곳에 이제 그 실제로 이야기되고 있었고, 실제 상황들도 있어서 타미플루를 처방을 했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그 다른 친구들로는 리바비린이 있습니다. 이 리바비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아노신 유사체,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피리미딘, 그 퓨린 뭐 이런 유사체들이 항대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 구아노신 같은 경우는 퓨린 염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합성 구아노신 유사체이어서 그 항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신저 RNA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용량 의존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기형 문제 때문에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장 바이러스인데요. 간염을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이죠. 현재까지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 E 뭐 이런 정도가 확인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직장을 구직한다거나 뭐 여러 단체 생활 등을 할 때 그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없다면 그 백신을 맞도록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한 다음에 단체 생활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간장 바이러스의 치료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A형 간염도 이제 많이 걸리긴 하는데, 사실은 면역력을 키워서 뭐 휴식 이런 것들 방법으로는 A형 간염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는 뭐 적절한 것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B형 간염은 C형 간염에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C형하고 B형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C형 간염에 걸리는 상황들이 더 많은 상태에 되어 있죠. 그 B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터페론이 있습니다. 인터페론 같은 경우를 그냥 쓰게 되면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PEG라고 해서 프로필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뭐 이런 것들을 붙이는 그 페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길레이션에 대한 인터페론, 인터페론 알파 2A 같은 것들이 B형 간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왔을 때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력 증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페론을 하게 되면 감기 유사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은 인터페론을 만들게 되고 퇴치하기 위해서 그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 어떤 그 증상들을 벌이키냐면 열을 나게 하고 오한이 들게 하고 근육통 같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터페론을 주사를 하게 되면 뭐 우리 내부에서 만든 인터페론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미부딘 사이토신 유사체이고요. 내성률이 그 높아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포빌 같은 경우는 유콜레오타이드 유사체입니다. 신장 독성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죠.
그 엔테카빌 같은 경우에는 구아노신, 유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이고 주로 요로 배설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그 숙주세포의 그 합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이용을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자기 거를 만들 때 그 가짜 원료에 대한 가짜들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그걸 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계속해서 유클레오타이드 유사체, 유클레오사이드 유사체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유클레오타이드가 뭐고 유클레오사이드가 뭐냐라고 그 생각할 것 같아서 옆에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보통 염기가 있죠. 염기에는 그 퓨린 염기가 있고 아데닌하고 구아닌이 여기 해당한다고 그랬고요. 피리미딘 염기가 있는데 여기 티민하고 시토신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염기에는 그 당이 붙어 있고요. 그 염기에 당만 붙어 있는 것을 유클레오 유클레오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네, 저 글자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유클레오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염기가 있고 당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는 경우를 유클레오 타이드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의 유사체를 만든다라는 측면이고요. 보통 유클레오 그 사이드 유사체를 만들면 그 이 녀석들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인산화가 되어야 된다. 포스페이트가 붙어야지 다른 녀석하고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인산화가 되어 있는 유클레오 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 없는 장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 그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유클레오 타이드 유사체를 쓰느냐 유클레오 사이드 유사체를 쓰느냐 보시면 되죠. 유사체를 만드는 것들은 이 베이스 염기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서 여기를 그 일부를 변경을 시켜서 마치 내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나 그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합성에 그 기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벌이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C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NS3, NS4A 세린이라고 하는 프로티에이즈, 즉 바이러스를 마지막에 어셈블리 그 단백질들을 길게 만들어내는데요.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어셈블리 할 때 프로테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것들을 못하도록 막는 억제제를 쓰는 거죠. 그 RNA 복제를 차단을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 발진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C형 간염 치료를 할 때 보시면 그 NS5B를 억제하는 녀석이 있고요. NS5A를 억제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B를 억제를 하는 녀석들은 그 부빌이라고 하는 어미들이 있고요. 그 A를 억제하는 녀석들은 그 아스빌이라고 하는 어미들을 갖고 있고 그 3A나 4A를 억제하는 녀석들은 프리빌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즈 중에 뭐 어떤 그 중합 요소를 억제하는지 어떤 복합체를 억제하는지 뭐 조금 더 그 어미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리바비린도 씁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리바비린인데요. 리바비린 이런 녀석들도 구아노신 유사체로 C형 간염에 대해서 항바이러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허피스 바이러스인데요. 허피스 바이러스에는 그 심플렉스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원투 단순포진을 일으키는 녀석이 있고 그 베리셀라 주스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수두 대상 포진이 있고요. 다음에 그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망막염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CMV도 허피스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런 그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뭐 단순 포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성기에 대한 감염증 같은 것도 일으키기도 하는 바이러스이죠.
이러한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바이러스제는 이 바이러스가 급성 감염해서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효과가 있는데 잠복기에는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허피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잠복인 상태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대상포진이라든가 단순포진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 치료제를 쓰더라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동안에만 작용한다 라는 측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복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잡을 방법이 없고요. 뭔가 이제 바이러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만 그 부분들을 억제를 시킬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숫자 늘릴 때 필요한 대사에 필요한 원료물질을 가짜로 제공을 해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항바이러스들이 워킹을 하기 때문입니다. 에시클로빌이 있는데 그 구아노신 유사체이고 허피스 바이러스의 가장 그 첫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항바이러스 원조 약물이 되겠습니다. 구아노신 유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구아노시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짝퉁처럼 만들어 놓아 있는 상태죠. 이 녀석이 그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래는 그 정상적인 GTP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효소가 얘도 쓰고 얘도 작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만약에 아스클로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GCPO에 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연장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연장할 수 있는 그 부위가 딴 걸로 이제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DNA 합성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에 있는 그 유클레오타이드, 유클레오사이드 유사체들은 이 아스클로빌하고 거의 유사한 그 반응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 에시클로빌 같은 경우가 세균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원료 물질을 만든 효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잘 반응을 해서 에스클로빌이 그 항바이러스, 허피스 바이러스를 증식을 제어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시도포빌, 포스카르넷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고요. 시도포빌은 사이토신 유사체고 그 CMV에 의한 망막염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포스카르넷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로포스페이트 유도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MV 망막염 치료에 사용하는 그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그 항바이러스제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적혀 있고요. 에시클로빌, 뭐 리바비린,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응하는 기전들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짝퉁 공배 D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를 한다, 뭐 등등으로부터 또는 그 바이럴 메신저 RNA를 간섭을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각각의 그 항바이러스들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 에시클로빌은 허피스 심플릭스 바이러스 치료에 주로 쓴다. 그 아만타딘 같은 건 인플루엔자 A에 쓰더라. 또 간시클로빌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 그 메갈로 바이러스에 의한 망막염 치료 같은 데 쓰더라 라고 하면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뜻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습 문제로 그 허피스 심플릭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적절한 약물은 뭘 쓰면 좋을까? 에 대한 부분이죠. 그 잔나비빌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설명할 때 쭉 설명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간시클로빌이 좋을까요? 시도포빌이 좋을까요? 아시클로빌이 좋을까요? 그래서 허피스 심플릭스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의 적절한 항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좀 살펴서
정리를 같이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항바이러스제 첫 번째를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